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웨이 제재 강화하는 미국, 미중 무역 협상에 평등이란 없다. 한편 돈맥 경화로 휘천되는 중국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왜 평등한 합의란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기사냐 하면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무슨 초를 치는 소리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미국은 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서부터 내년 대선까지 다양한 협상과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급 하강하는 뚜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 오늘은 여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압박을 늦추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위해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일은 전혀 없다는 의미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미국 안보상의 우려를 명분으로 화웨이를 거래자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미 당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생산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를 수출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미 정부의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같은 규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미국은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 생산 규정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화웨이를 아예 말라 비틀어버려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화웨이가 모든 기술을 100%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화웨이는 5G 네트워크나 스마트폰 제조에서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그 최종 제품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 기술들은 전세계, 특히 미국 협력 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제재는 미국 업체들이 화웨이에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제재가 적용이 되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도 화웨이한테 수출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한다면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화웨이한테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방위적으로 화웨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셈입니다. 화웨이가 미국 기술과 동떨어져 중국의 기술로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다면 아예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정말 끈질기고 확실하게 제재를 가해 기업을 없애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자유진영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유리한 합의를 해주어 중국을 살려주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협상을 바라보는 명백한 차이가 보입니다. 시진핑은 역시 공산주의 국가답게 사실 지들은 평등하지도 않고 내부에선 엄청난 빈부격차, 외국과의 거래에선 힘의 논리로 상대방과 불평등한 각종 협상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만큼은 평등하게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평등은 싫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 통상 정책을 앞세워서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근본적인 시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500억 불을 구매하고 있는 수입자, 즉 바이어의 갑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너네 중국은 우리한테 고작 1,200억 불을 구매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동등한 협상을 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자는 것이고, 힘의 논리,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말에 따라 무역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평등 같은 헛소리나 짓거리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계속 탈중국을 시켜가며 글로벌 제조기업들과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는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무역전쟁 같은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필요할 때 반격하겠지만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미국의 징벌적 고율 관세를 굴욕적으로 여겨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미중 간 무역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자존심만 내세운 발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협상은커녕 탈중국이 가속화되어 현재 미국의 경제 규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지점은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지적재산권과 비관세 장벽, 환율 문제 등을 바로 잡았을 때 관세를 철회해줄 수가 있다는 입장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게 끌려가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백악관 관리가 말한 대로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이 수 밀리미터 남았다고 한 말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구매 500억 달러로 기존의 360억 달러 대비 늘려주면 여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것을 잠시 유예해주는 차원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 관세를 아예 철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중국은 지금 돼지열병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농산물을 사주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그뿐이고, 농산물을 사주면 추가로 관세를 거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1단계 타결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대로 1단계 타결을 해주면서 기존에 매긴 관세를 철폐하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면에서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럽지역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죠. 여기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나라들이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지역을 보시면 나토가 어떤 위협, 어느 나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바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동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중동의 분쟁이 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는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결코 나토를 깰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나토의 방위력의 대부분은 미국 군사력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토 회원국별 GDP 대비 나토 방위비 분담 지출 금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3.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지출하고 있고, 영국이 그나마 2%가 조금 넘고, 폴란드, 프랑스 순으로 영국 밑으로는 2%를 넘는 방위비를 내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인 것이죠. 왜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비용 부담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미국이 나토를 활용한 평화유지에 더 많은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을 했고 과거처럼 나토의 필요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내라며 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반면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의 위협과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토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아 방위비를 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더 많이 분담하도록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압박에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118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가 아니라 더 빨리 내놓으라는 것이죠. 나토 회원국들이 2%까지 방위비를 늘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2%로 맞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돈을 다른 돈에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산식을 한번 보시죠. 미국은 국방비가 세계 최고로 연간 6,1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700조 원에 가깝죠. 중국이 2위로 2,2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우리나라는 390억 달러로 약 44조 원을 지출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입니다. 즉 이번 나토가 2020년 바로 내놓기로 한 추가 방위비 1,000억 달러로 미국이 그만큼 국방비 예산을 세이브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나토 분담금 감소만으로도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작 1,000억 달러 받자고 나토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겠죠. 만약 미국이 나토로부터 연간 2,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더 뜯어낼 수가 있다면 미국은 GDP 1%의 성장률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토 분담금으로 내던 금액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나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어도 무역협상이 판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으로 지금 다 돈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나 혼자 버틴다고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 관세는 매우 뼈아픈 조치입니다.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막상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관세를 부과하자 금세 삐걱거리며 버티지 못하고 제조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중국을 떠나게 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기술 독립을 하지도 못했고 에너지도 독립을 못했고 심지어 식량까지도 독립하지 못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과 화폐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넓은 땅과 에너지, 식량, 경제,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의 안정성을 미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기초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수입국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66%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제외하고는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군사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미국처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주변에 적이 없어 천혜의 안보 환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러시아,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적들로 우글우글거려서 항상 불안정한 상황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수민족들의 독립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에너지는 중동과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심지어 식량도 미국, 호주, 브라질 같은 나라들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미자립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인데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호구들이 또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곳곳에서는 경제 이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언급드렸지만 성장률은 둔화하는데 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기업들의 디폴트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기업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지방은행들의 뱅크런이 속출하는 등 중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도덕적 해이와 무모한 지출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균형잡기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형은행과 지방정부 소유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죠. 최근에는 국유 종합상사인 텐진물산집단이 채무조정에 나서 텐진에서 금융대란 우려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내몽구 한 소형은행을 파산시키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 뱅크런 사태가 속출했고 결국 당국이 개입해 최소 2차례의 뱅크런을 무마하고 2차례 구제금융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지방 국유기업과 지방은행들은 서로 채무관계로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 단 한 곳의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대규모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으로선 가장 풀기 힘든 고리가 지방 국유기업과 지방은행, 지방정부와의 물고 물리는 채권 채무관계이자 부실한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 주 발표한 연례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4,400개 은행 중 586곳이 고위험으로 분류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채권을 대량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중국 재정부는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책 이반자들이 당면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북경대학의 한 외국인 교수는 중국 정부는 시장 규율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에 깜짝 놀라 다시 뒷걸음을 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잘 정리 요약한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의 돈줄도 막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여파가 기업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도 불황의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파이널전 타임즈는 중국에서 3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중 12개 이상이 건설이 연기되거나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한시에 있는 사무용 건물들의 공실률은 올해 3분기 36.2%로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실률이기도 하죠. 그러는 와중에 UBS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UBS라면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서 알아주는 은행인데요. 중국이 이제 6% 성장률 붕괴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4%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UBS의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중국 경제가 높은 부채 비율, 인구 고령화에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즉, 중국이 단기적으로도 경제 침체 늪에 빠져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철저히 가배지위에서의 무역 협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요인인 나토로부터 방위비를 더 뜯어내는 수단을 통해서도 미국의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있어 중국이 비빌 언덕은 이제 거의 없고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중국이 자산 거품 붕괴로 완전히 폭삭 주저앉지 않으려면 미국의 무릎을 꿇고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현재 경제 수준에서 소폭 후퇴하며 장기 침체를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가운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홍콩 문제와 위구르 인권 문제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 10년 이상의 장기 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의외로 그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